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이렇게 휴일 저녁에 방송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암의 위험도 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험도란 얘기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분들한테 이 위험도가 또 중요한 항목일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비욘디에서 오늘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에서 원래 전립선 암을 주로 치료를 했었었고요. 지금 한 1년 전에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SNU 건전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개원해서 주로 전립선 암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료실뿐만이 아니고 이 병실 진료실 밖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립선암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뭐 전립선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욘디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한 2014 년도, 제가 한 전문의 따고 인제 그때쯤인데요. 그때 이제만 해도 전립선 암이 우리나라 암 남성 4위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전립선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인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 남성 이제 1위 암으로 올라왔고요. 1 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2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새로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이게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나면은 분명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암의 위험도라는 얘기도 아마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병원 가서 "암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해 주시는 설명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 줘도 집에 가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전립선 암의 위험도라는 게 뭐냐면, 최초로 전립선 암이 진단될 당시에 전립선 암에 앞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분류하는 체계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 위험도에 따르면 전립선 암을 똑같은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도, 또 중위험도, 고위험도 전립선 암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조직 검사, 전립선 암을 진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병원인데, 저희 병원에서 인제 전립선 암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인제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전립선 암의 이제 위험도를 이제 분류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이 굉장히 인제 많이 쓰는 위험도는 이 다미코 위험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998 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위험도 분류 체계고요. 이 위험도를 처음에 만드신 분은 비뇨기과 선생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버드 대학교 전립선암을 주로 치료하시는 방사선 종양과의 안소니 다미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위험도 분류 체계를 처음에 만드셨고요. 이런 전립선 암의 이런 위험도를 왜 분류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이게 이 다미코 위험도 분류가 사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은 이제 전립선 암을 방사선 치료하는 그 환자들한테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 암 환자에서 이 전립선 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암이 어느 정도 재발하는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체계인데요. 하지만 이 다미코 위험도가 뭐 그 목적 외에도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 활용도가 유용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런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아주 널리 진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도 분류가 왜 유용하냐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요. 사실 좀 제일 중요한 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험도를 이제 분류를 하면 우리가 병기 그러니까 전립선 암의 기수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전립선 암 환자의 예후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을 정하고 예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립선 이 진단된 전립선 암이 우리 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는 이 병기 확인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전립선 암이 나온 시점에서 인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영상 검사를 해 보는 거죠.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또 뼈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뼈 스캔 이런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요즘 뭐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뭐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뭐 대학병원 큰 대학병원 특히 이런 데는 좀 환자분들이 너무 많고 항상 이런 검사가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진단되고 나서도 뭐 이런 검사들을 다 마치고 병기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 보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전립선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전립선 암이 진단된 환자분의 뭐 예후가 어느 정도일지를 뭐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인제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인제 전립선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분을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아주 이 위험도만 보고 대략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료를 볼 때 아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우리가 NCCN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진료 지침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 환자가 진단이 되면 이렇게 위험도를 이제 분류를 하고요. 위험도는 아까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저위험도랑 또 고위험도를 또 두 단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총 위험도를 이렇게 다섯 단계로 분류를 해요. 다섯 단계로 분류를 하고 나서 요 분들이 이제 바로 어떤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요 환자 같은 경우 요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중위험도 환자가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게 아주 쉽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 중위험도 환자에게서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이면 뭐 적극적 관찰이나 뭐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브라키세라피 아니면 수술 뭐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기대여명이 한 5 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뭐 방사선 치료나 브라키세라피 아니면 그냥 좀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 암의 위험도만 가지고 위험도랑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치료를 일단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이걸 추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이제 환자의 위험도를 알면은 환자의 시간을 좀 절약을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험도를 알고 있으면 환자랑 앞으로 인제 '어느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치료 계획을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치료를 왜 상의를 해야 되냐면 그냥 전립선 암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전립선 암이 나오면 수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술 외에도 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도 있고 어 브라키 세라피도 있고 또 뭐 국소 치료도 있고 아니면 아주 순한 뭐 저염도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일단 유보를 하고 두고 보는 적극적 관찰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고 그 치료 방법이 각각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가능한 치료가 뭔지를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고 그 치료의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분이 그중에서 인제 어떤 치료를 좀 선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좀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병기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시점에서 환자랑 이런 치료 계획을 상의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미코 이런 전립선암 위험도 분류는 이제 환자나 의사들한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아주 벌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립선 암의 위험도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요. 한 세 가지 정도 정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전립선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환자의 위험도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직 검사를 했을 당시에 PSA 수치가 얼마였는지 요거를 알아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인제 환자의 악성도 점수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글리슨 등급 또는 글리슨 점수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악성도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는 뭐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면은 당연히 고 암의 악성도 점수가 나오니까 진단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또 우리가 인제 환자의 좀 이 임상 병계를 좀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진단 보통 우리가 뭐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당연히 의사가 항문에 손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를 해 보겠죠. 항문에 뭐 혹이 만져지는지 혹이 있다면은 고게 어디 부위에서 어느 정도로 만져지는지를 인제 보는 검사가 있는데 요 검사 소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미코 위험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암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립선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암이 저위험도로 분류가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조직 검사를 할 당시에 PSA 이게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0 보다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또 이 조직 검사에서 나온 전립선암의 글리슨 등급이 1 등급 그러니까 글리슨 점수가 6점 이하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순한 암이라 해야 되고 또 인제 마지막으로 이 직장 수지 검사에서 병변 이게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아예 만져지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만 아주 작게 만져져야 돼. 그러면은 뭐 요렇게 되면은 전립선암이 이제 아주 빨리 찾아진 전립선암이고 또 이 암에 갖고 있는 악성도 점수도 낮고 또 이게 전립선암의 범위도 별로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은 이거는 저위험도 전립선암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고, 이고, 이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조건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and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 저위험도 암으로 분류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우리가 검사 결과에서 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기준을 넘어갔다. 예를 들어서 PSA가 뭐 10이 넘어갔다. 아니면은 뭐 조직 검사에서 악성도 점수가 뭐 한 7점 이상이었다. 아니면 뭐 직접성 수지 검사에서 혹이 좀 더 크게 만져졌다 이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요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요 암은 뭐 중위험도 또는 고위험도 암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위험도
중염도 전립선 암 조건은 그 세 가지 항목에서 보면은 일단은 진단 당시에 PSA 수치가 한 10 에서 20 정도 사이이거나 아니면은 글리슨 등급이 2 등급 아니면 3 등급. 이게 2 등급 아니면 3 등급은 이제 글리슨 점수로는 7 점이라는 얘기예요. 3+4 7 점 또는 4+3 7 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 수지 검사에서 병변이 한쪽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를 요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중이염도 전립선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저염도 전립선암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조건이 AND로 엮이는데 여기는 이제 OR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면은 전립선암은 이제 중이염도 전립선암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고위험도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또 이제 쪼끔 더 기준이 높아지죠. 그래서 진단 당시에 PSA 수치가 이제 20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글리슨 등급이 4 등급에서 5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글리슨 점수로 치면 뭐 8 점, 9 점, 10점 이런 좀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거나 아니면은 직장 수지 검사를 했을 때 병변이 양쪽에서 이렇게 다 만져지는 요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전립선암이 조금 늦게 진단이 됐고 전립선암의 악성도 점수도 높고 우리가 예상되는 전립선암의 범위도 높은 이제 요런 상태일 때 우리가 고위험도 암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험도 고위험도는 이 조건이 인제 오화로 이렇게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조건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이 우리가 진단 당시에 이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고위험도 전립선암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이 전립선암을 이제 고위험도 전립선암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니깐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인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어요. 우리 진단된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도 전립선암을 아니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진단 당시 PSA 그다음에 조직 검사에서의 악성도 점수 또 뭐 직장 수지 검사 소견. 이 세 개는 뭐 그 진단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PSA는 한 23 정도가 됐었고 글리슨 등급은 1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글리슨 점수로 하면 좀 6 점 이런 순환암이 나왔었고 우리 그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해 봤을 때는 뭐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병변은 전혀 안 만져졌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전립선암 위험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립선암이 좀 순할 것 같은 이런 환자지만 요 조건 중에서 하나 우리 진단 당시 아까 PSA 수치가 23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 수치가 인제 하나라도 인제 높으면은 조건이 이제 하나라도 인제 요 고위험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 환자의 전립선암은 이제 고위험 전립선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뭐 다른 조건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진단 당시에 PSA 수치가 2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미코 위험도의 이제 임상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뭐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고위험도로 갈수록 이 환자의 전립선암 예후는 안 좋고 또 뭐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위험도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한 25%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염도 전립선암은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한 25에서 50% 정도 된다. 또 고염도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5년 이내 재발할 확률이 50%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미코 위험도를 단순히 치료를 하고 나서 이분이 재발이 빨리 될지 안 될지 이거를 예측하는 데만 활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립선암의 위험도와 환자 상태는 뭐 굉장히 다양한 면이 많겠죠. 인제 환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환자가 뭐 다른 데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환자가 어떤 치료를 선호하는지, 또 환자가 뭐 집이 먼지 가까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같이 고려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치료 옵션들을 추려내고 요걸 기반으로 혼자 인제 앞으로 이 전립선암을 어떻게 치료할지 이 치료 계획을 상의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됐는데 이제 진단이 되면 환자한테 이제 전립선암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면서 제가 이 꼭 위험도를 설명을 해 주거든요. 위험도를 설명을 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인제 뭐 이제 저희가 인제 그냥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영역의 전립선암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치료를 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따라서 뭐 저희가 치료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인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럴 때 또 인제 뭐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갈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면 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인제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요 위험도를 가지고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 요 상황에서 뭐 인제 환자분도 어떤 치료를 원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인제 전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제 요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이제 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 65세 남자 환자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미코 위험도 분류를 했을 때 이게 저위험도 위험도가 낮은 전립선암 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이 위험도를 보면은 인제 일단 환자 상태를 봐야 되죠. 환자 상태를 봐야 되는데 환자가 65 세면은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이분은 만약에 전립선암이 없으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이 한 19 년 거의 한 20 년을 더 사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있는 분이고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요 표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보여 드렸던 그런 치료 지침 NCCN 가이드라인을 위험도별로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제가 새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위험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대 여명이 한 뭐 10년 이상이 되면은 인제 뭐 거의 모든 치료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뭐 저위험도 전립선암이면 뭐 수술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직 내 방사선 치료 브라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적극적 관찰 같은 이제 치료를 일단 안 하고 두고 볼 수 있는 이런 치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이 치료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환자분이 각각의 치료의 인제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제 어떤 치료를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 뭐 인제 그러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런 해당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저희가 또 연결을 해 드리는 이제 고런 인제 결정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인제 나이가 좀 많은 환자예요. 한 전립선암이 한 80 세에 진단이 됐는데 이 전립선암 위험도는 한 중위험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제 이 기대 여명표를 보면은 이제 80세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한 8.4 년 그러니까 인제 뭐 전립선암이 없어도 인제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여명은 아직 10 년이 안 되는 거죠. 한 8.4년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을 요 표에 맞춰서 놓고 보면은 이제 중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여명이 10 년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기대 여명이 10 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방사선 치료나 이제 브라키 테라피 같은 치료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선호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뭐 치료를 수술보다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더 편하게 잘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은요. 전립선 암의 위험도는 이게 아주 진단 당시에 이제 간단하게 인제 알아볼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유용한 이런 진단 도구이고, 이 진단된 전립선 암 환자에서 그 전립선 암의 위험도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이 정보가 필요한데, 조직 검사 당시의 PSA 수치, 그다음에 조직 검사에서 나온 글리슨 점수, 그다음에 조직 검사 전에 했던 직장 수지 검사. 요 세 가지 소견만 있으면 환자의 위험도를 잘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위험도를 가지고 환자의 예후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전립선 암의 좀 초기 치료 방향을 잡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요게 인제 오늘 인제 요게 저희 병원에 인제 저희 수술 환자 인제 통계를 저희가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시작한 지 한 1 년이 쪼금 안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인제 전립선암을 조직 검사를 하고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분들이 이제 한 1,000명 인제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1 년에 2만 명 정도 전립선암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대한민국에서 진단되는 전립선암 환자의 한 5% 정도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개인 병원이지만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전립선암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 놓치고 보기 위해서는 꼭 이제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집에서 기회가 있을 때 PSA 검사를 꼭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 방송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들 어 이제 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탐구 님이 올려주신 질문은 "나이가 들면 전립선 내 이상이 생기고 전립선 비대가 되든지 전립선암이 되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은 소변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또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이라는 게 보면은 인제 방광에서 이제 소변 내려가는 요도 사이에 있는 한 밤톨만한 장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충지에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제 특히 전립선암이 나와서 우리가 "전립선을 떼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이 전립선이 소변 나가는 길이니깐 그걸 떼버리면은 소변 나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우리가 인제 수술을 할 때는 이 전립선을 떼내고 난 다음에 요 방광하고 오줌보하고 요도를 새로 이제 연결을 해 줘요. 우리가 이거 문합이라고 그러죠. 새로 연결을 해 줘서 소변을 원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소변을 못 본다든지 하는 상황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게 인제 전립선 안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소변을 좀 참아 줄 수 있는 요도 괄약근이라는 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게 인제 없어져서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인제 전립선이 인제 커져 있으면은 소변 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깐 그럼 뭐 전립선암이 있는 분들도 전립선 비대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깐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 이 막혀 있는 게 없어지니깐 소변 주기는 뭐 훨씬 더 좋아지고 소변도 잘 나오고 인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대신 인제 이 소변 참아 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고 소변을 좀 잘 못 참는 이제 고런 현상이 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뭐 요즘은 뭐 수술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또 대부분의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이 전립선암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름나기증 님이 어 "요로결석 시술 주말에도 병원이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병원마다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사실 당연히 대학병원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수술이나 시술은 안 하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제 정상으로 진료를 하고, 뭐 토요일 오전에도 뭐 근데 토요일 날 뭐 만약에 아픈데 그걸 또 주말 참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까지도 결석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결석을 인제 충격파로 때려서 깨는 충격파 세석술은 다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일부 그런 동네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쇠석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뭐 새벽에 밤에라도 와서 돌을 또 깨 주시는 그런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포트 님이 전립선암 4 기를 판정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얼리다를 복용하면서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치료 중인데 비아그라 사용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인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이게 쪼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전립선암 4 기라 하면 이게 전립선암이 뭐 다른 장기에도 이렇게 전이가 있는 인제 이런 상태인 거고요. 사실 이런 4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런 전립선암의 근치적 치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하기에는 쪼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요 시기는 저희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암에서 막 전이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뭐 '항암 치료를 한다. 뭐 굉장히 힘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립선암은 요런 상황에서도 다른 암하고는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치료를 합니다. 첫째로 전립선암에는 이 호르몬 치료라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치료가 있어요. 이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먹고 자라는 암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주는 치료를 하면 이 전립선 암 크기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립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거죠. 이런 이 치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호르몬 치료란 거는 뭐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그중에서 전립선 암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치료고요. 뭐 저희 뭐 자랑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전립선 암의 이 호르몬 치료가 인제 굉장히 우리 이 비뇨기과, 특히 의학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 관련해서 뭐 우리 한 4-50년 전에 이 치료를 발견해낸 선생님 두 분이 각각 독자적으로 노벨 의학상을 두 번 받았던 이런 아주 큰 발견이고, 그래서 지금 그 발견이 있고 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인제 전립선암 인제 진행된 전이성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제일 근간 치료는 이런 호르몬 주사 치료예요. 호르몬 주사 치료인데, 요즘은 요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나온 얼리다, 얼리다뿐만이 아니고 얼리다나 뭐 자이티가, 엑스탄디 같은 우리가 이 호르몬 수용체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요 치료제가 원래는 처음에 약들이 다 어느 경우에 쓰는 걸로 나왔냐면,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고 호르몬 치료가 안 되려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가 안 되려면 이제 보통 이제 다음 단계에 쓸 수 있는 약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뭐 이 약이 효과도 워낙에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약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죠.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서 이 생긴 현상이 뭐냐면, 이 약이 점점 이제 치료의 앞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옛날에는 항암 치료 안 듣는 사람이 쓰다가, 그다음에는 인제 뭐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인제 쓰고, 지금은 인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전립선암이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호르몬 치료랑 이 호르몬 표적 치료랑 같이 쓰는 게 인제 표준 치료로 올라왔고, 뭐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게 뭐냐면, 이게 근거가 있으면은 요 치료를 인제
우리 의료보험에서도 그런 걸 인정을 해 주는데 뭐 그런 치료가 인제 굉장히 고 기준만 잘 맞으면은 인제 뭐 의료보험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로 올라와서 지금 뭐 그렇게 인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인제 분에 대한 이야기고 고렇게 치료를 하면서 뭐 당뇨, 고지혈증도 있어서 같이 약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발기 문제나 이런 게 인제 있어서 비아그라를 같이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필요하시면 비아그라 쓰셔도 되고요. 또 뭐 전립선 암이 있으신다고 해서 뭐 이제 뭐 성관계나 이런 거를 전혀 제한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비아그라가 도움이 된다면 뭐 처방을 받아서 뭐 무관계 같은 거를 왕성하게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은영 님이 "전립선암을 수술로 치료받는 거랑 방사선 치료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가 더 효과적인지 알려주세요. 또 필요에 따라 둘 다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수술은 이제 전립선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떼 버리고 소변 내려가는 길을 새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고 이게 뭐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굉장히 뭐 비뇨기과에서 좀 드물고 아주 큰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 뭐 지금은 저혈소암 환자들도 많아지고 또 저희가 한 2007년 8년 그때쯤에 이 로봇 수술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수술도 아주 간단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그런 아주 간단한 수술로 바뀌어서 뭐 그런 이제 수술을 우리가 주로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 이 전립선 암이 나오면 전립선에다가 이제 몸 바깥에서 이제 방사선을 쪼여서 이 전립선 세포랑 전립선 조직을 인제 죽이는 치료인데요. 뭐 이 치료도 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좋은 점은 이거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제 뭐 우리가 그때 방사선 이러면은 굉장히 뭐 이 방사선이라는 주는 단어가 인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또 굉장히 뭐 '어려운 치료다. 뭐 굉장히 괴로운 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치료 받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치료가 많이 힘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뭐 마취나 수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좀 단점은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립선암에서 받는다 이러면은 한 30번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 일 주일에 5번씩 한 6주 이상 계속 이제 병원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 인제 이런 단점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시간만 되고 이러면은 뭐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은 좋은데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좀 치료비가 좀 많이 비싼 편이고 방사선 치료는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니깐 뭐 또 이거는 또 '치료비도 좀 저렴할 수 있다.' 인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고 국소 전립선 암에서 인제 제일 표준적인 치료 두 개가 이제 수술이랑 이제 방사선 요 두 가지 치료고 사실은 요 두 치료를 놓고 치료 효과를 인제 맞비교를 해 보면 치료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 치료로 뭐 수술을 하는 것도 표준적인 치료 방침에 속하고 첫 치료로 방사선을 선택하는 것도 뭐 표준적인 치료에 속해요. 근데 보통 제가 인제 뭐 진료실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치료 중에서 어느 걸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아픈 데가 없으면은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하나하나 치료로 놓고 보면은 치료 효과가 똑같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립선 암만 치료가 잘 되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오래 살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오래 살면은 이 전립선 암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인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뭐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이게 뭐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그렇게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중에서 인제 일부분들이 이제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재발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수술을 먼저 했던 사람은 고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첫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재발이 되면 뭐 그걸 수술을 또 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아까 뭐 얘기했던 이런 수술이랑 방사선 이게 두 가지 좋은 옵션이 있는데 방사선을 첫 치료로 선택을 하면 이제 수술이라는 굉장히 또 좋은 옵션을 아예 버리고 가는 셈이기 때문에 뭐 젊은 분들한테는 고런 게 쪼끔 불리할 수 있다. 뭐 물론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 85살 정도 됐는데 전립선 암 치료를 뭐 뭘로 할지 이러면은 이제 뭐 한 번만 사실은 치료를 잘 받으면 그 이후에 인제 뭐 전립선암 관련해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여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인제 수술이나 마취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는 게 또 좀 좋을 수 있고 젊은 분들은 뭐 특별히 뭐 수술을 못 받으실 이유가 없으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인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전립선 조직을 떼서 이 전립선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한번 다시 측정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수술 병기, 병리 병기라 그러는데 그런 병기에서 아주 일부 분들 뭐 정랑 침범이 있다든지 이래서 병기가 아주 높은 분들은 치료를 더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바로 인제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신랑이 전립선암 수술한 지 11 일이 되셨는데 요실금 도움이 된다는 케겔 운동 기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인제 뭐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고 한 11 일쯤 이제 되셨으면은 인제 뭐 소변줄 이제 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거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인제 소변줄 뺄 때쯤에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려요.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다 소변 조절이 처음엔 다 잘 안 된다. 다 새고 흐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인제 뭐 "좀 기다려라."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아마 그런 딱 타이밍이실 거예요. 수술하고 소변줄 빼서 며칠 안 되면은 당연히 인제 뭐 소변이 생각보다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도 급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결국 그냥 내비 둬도 뭐 대부분은 한 1-2주 안으로 소변 조절이 더 잘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뭐 이거를 또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은 쪼끔 더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여기서 뭐 케겔 운동 기구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인제 뭐 그런 기구를 인제 파는 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제 그 기구가 뭐 저도 인제 뭐 쪼끔 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기구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이렇게 이 장치를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그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렇게 좀 조잡한 그런 기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막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 비욘디 이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 이제 회복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는지 그걸로 가지고 제가 1 시간 방송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거기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란 하늘 님이 "전립선암 2 기인데 호르몬 호르몬 치료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립선암 2 기면은 국소 전립선암이거든요. 국소 전립선암이면은 당연히 이게 인제 뭐 물론 이제 이런 2기 전립선암 중에서 아주 인제 뭐 순한 크기가 작은 전립선암은 치료를 안 하고 좀 그냥 두고 보는 그런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치료요법이 있기는 있어요. 치료 옵션이 있기는 있는데 이 적극적 관찰이라는 건 치료를 영원히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순한 암이 발견이 됐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암이 좀 더 안 나빠질 때까지는 계속 좀 두고 보겠다 이런 뜻이고 인제 암이 인제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개입을 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적극적 관찰이라는 개념이고 이 전립선암 2 기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표준적인 치료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표준적인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아니면 방사선 치료 뭐 브라키세라피 뭐 이런 표준 치료가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 또 나오는 치료들은 뭐 이렇게 암이 보이는 부분만 태워 버리는 뭐 국소 치료 이런 것까지 있죠. 뭐 근데 그런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립선암 2 기인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PSA도 떨어지고 뭐 전립선 혹 크기도 줄어들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의 문제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내성이 옵니다. 언젠가는 이 약을 쓰고 한 몇 년 지나면은 그때 이 전립선 이 호르몬 치료에 내성을 갖는 이 호르몬 불흡성 전립선 암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때 인제 이 암이 갑자기 확 자라면 예후가 훨씬 더 나쁜 암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 2 기를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호르몬 치료만 하는 건 절대 맞는 치료가 아니고 보다 더 표준적인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이런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실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랑님이 지금 비대증으로 불편해서 홀랩 수술을 고려 중인데 혹시 나중에 전립선 암이 생기면 불합기 시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지금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브라키 세라피를 하고 있는 병원이 이제 2 병원이 있어요. 이 2 병원이 있고 한 병원에서는 이제 비뇨기과 교수님이 이 시술을 해 주시고 인제 한 병원은 인제 그 치료방사선과 인제 교수님이 인제 치료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2 분이 저도 이제 이건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이제 저도 인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그 2분 선생님한테 다 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게 아마 시술 방식의 차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한 교수님은 이제 그거를 해도 되고 홀랩을 해도 되고 뭐 하고 나 가지고 브라키 시술을 할 수 있다. 뭐 본인 환자 중에서 인제 소변 증상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 환자들은 오히려 홀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제 브라키 세라피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다른 한 선생님은 이게 인제 그 브라키 시드를 거는데 인제 홀랩 수술 같은 걸 많이 해서 안에 전립선 공간을 줄여 놓으면은 이 시드를 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 홀랩 수술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인제 이런 분이 있으셔 가지고 이거는 좀 뭐 제가 브라키 시술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제 그 시술해 주시는 교수님들 따라서도 의견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몇 분 더 있으셔서 요거까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완소남 님이 전립선 비대증 약 장기 복용 시 위장이 나빠지거나 발기가 약해지거나 할 수 있나요? 부작용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립선 비대증 약에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은 이제 알파 차단제 그러니까 전립선 막혀 있는 소변 출구를 좀 넓혀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인데 고런 약이 뭐 우리가 쓰는 분들이 대부분 뭐 70-80대 연세가 많은 노인네들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이 그렇게 큰 뭐 부작용이나 뭐 합병증 이런 게 잘 안 생기도록 이렇게 일단 안정성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하시는 이런 뭐 위장 장애라든지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잘 없고요. 하지만 알파 차단제 생기고 나서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좀 예민한 분들은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지고 어지러운 이제 기립성 저혈압 또 그다음에 인제 이 소변 나오는 길이 넓혀지면은 이제 골로 인제 정액이 좀 머물게 되는 역사정 이제 이런 부작용 같은 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영란 님이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전립선암 그리스는 3+4 그러니까 중이염도 전립선암이고 아마 전립선암 수술 그러니까 근치적 로봇 수술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이제 한 3년 됐는데 PSA 수치가 0.137 입니다. "방사선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뭐 다른 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SA 수치가 0.137 이면은 아직은 이게 이제 생화학적 질환 우리가
한 '재발이 됐다.'라고 판단할 정도까지 PSA 수치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떼면 물론 수치가 PSA 수치가 0이 유지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일부 분들은 뭐 PSA 수치가 쪼끔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PSA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확실하게 '재발이 됐다.' 생화학적 재발 그 기준은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PSA를 한 3번 연속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3번 다 0.2 보다 높으면 인제 그때 우리가 '아 이거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PSA 재발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기준에 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PSA 수치가 뭐 이렇게 생화학적 재발의 기준에 해당이 돼도 뭐 그건 물론 의사마다 좀 인제 그때 인제 치료 방침은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치가 뭐 좀 올라가도 한 뭐 0.2 뭐 0.3 고 사이에서 또 계속 또 수치가 멈춰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수치가 이렇게 0.2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바로 방사선 치료를 권유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쪼끔 더 PSA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관찰을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립선 암의 위험도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해 주신 분들 답변 가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인제 이 휴일 저녁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